저희들이 이제 좀 공개를 해야 될 게요. 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취재를 했느냐? 자, 오늘 오후에 발표 날 것이다라고 했으면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자, 경찰 일단 정보망이 노영희 변호사나 또 실제 대표님도 경찰 쪽에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임채송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함께.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 정보 라인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되느냐? 그러면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한다고요. 두 번째는 헌법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게 퍼즐 맞추기라면 대체로 그 결론이 비슷한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나 국힘 대표 취재할 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기사 쓰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맞춰놓고 보면 대체로 비슷한데, 자 경찰 정보망이 있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이것이 전현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는 또 다르게 헌법학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게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헌법학자들이 그러면은 전직 이제 법률가 출신도 있고 순수한 학자 출신도 있고 여기도 연구관 출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동태인지를 파악을 한다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관 개인을 알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인으로 있거나 그 밑에서 일을 했거나 과거에 본인이 데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 8인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여기에서 다른 변동의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이느냐라는 비판은 하실 수 있고 달게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넘어선 다른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에 지금 상황이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취재원이 없이 그냥 남의 언론 보도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헌재의 이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 규정에 맞추어서 모든 증거들을 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 때문이다. 자, 이런 그래서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까 영역 중에서 헌법학자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위헌성 여부 그리고 중대성 여부는 따질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그분의 의견이고요. 네. 오늘 오후에 저한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야 너가 파악한 정보는 뭐야?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5시, 6시에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국회의원이 전화 와도 그렇게 말씀을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만 비판은 하십시오. 달게 받지만 우리가 근거 없이 이렇게 취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자, 최기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퇴근이 웬 말이냐? 국민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퇴근하신 걸 갖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2월 25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2일이 지났는데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특히 오늘은 12.3 비상계엄 이후 107일이 되는 날이다. 위법한 비상계엄은 경제적인 충격을 넘어서 민주주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IMF 때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의 벼랑 끝을 몰리고 있고 국민들은 잠을 못 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 그런데 헌재 응답이 너무 늦고 도를 한참 넘었다. 믿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느냐. 물론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서 결정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선거 지원하지 말아라. 헌재가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모두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2주 안에 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데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이미 또 헌재 재판관들은 퇴근했다더라. 퇴근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꾀돌이짱님 그렇게 꼼꼼히 따질 거면 왜 퇴근 시간에 따박따박 지키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사실 그만큼 힘들고
이 사회적 혼란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해요. 최기상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죠. 네. 참 논리가 좋아요. 그리고 의원총회 할 때 그 핵심마다 나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저도 하는데요. 저게 옳은 얘기죠. 제가 모두 얘기했잖아요. 이 이상 지연되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모두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이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을 헌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21일 이번 금요일까지 윤석열 파면 이 선고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역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되고 나올 거라고 여전히 저는 믿었었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관례와 상식에 따르면 한 이틀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내일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송달을 뭐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송달을 한다라고 통보하는 아주 심플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력의 전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이틀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경찰도 이미 만반의 준비 태세가 갖춰진 상태인 만큼 내일 중으로 통보가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 없을 거다. 아무 문제 없어요. 경찰은 훈련된 사람들을 직접 서울에서 인근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과거의 절차 관례대로 2, 3일 전에 통보를 하면은 찬탄, 반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헌재로 올릴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까 보도를 보니까는 헌재 판단이 나면은 이제 국회로 가자. 오늘 어제 MBC인가요? 보도 보십시오. 비닐관 네. 종이관과 3,000개를. 네. 3,000개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계엄이 성공됐다고 하면은 저는 관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대량 학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한국전쟁 이후로 민간인을 관에다가 담아준 적은 없어요. 그냥 안매장했지. 아니 어떻게 됐든 네, 저희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한 네. 그럼 누구 저희는 관에도 못 들어가요. 아이고. 그냥 수장이지 매장이나. 자, 지금 박혜성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이 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동요하지 말고 모두들 옳은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 좀 믿고 기다려 봅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제 지체하는 것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뭐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호소를 하면서 국민들을 없이 뭐 어여삐 여기가 빨리 내려달라고 호소까지 하던데 정말 이분들이 그럴 만큼 국민들로부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공직자로 계신 분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나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서 저만이 적골이 되고 김건희는 주어진 조건에 지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살아 저렇게 됩니까? 법과 원칙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누군가에게 위임이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이 이 사람을 대법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야 이거 따질 건 너무 많으니까 2달이든 석 달이든 그럼 한 200년 정도 하지 탄핵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했다. 뭐 결혼식 할 때 혼자 숨어서 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람 안 불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 내가 국가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한 역사의식, 시대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87년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맞는 거냐. 그리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조항도 많죠. 그 당시에는. 설마 이걸 가지고 법꾸라지들이 악용할 줄 몰랐죠. 형사소송법상 준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걸린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기술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지.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개헌의 시기가 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서 저는 폐지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 현재의 탄핵 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장을 할 경우에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동조를 한 사람이 더 해버리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기 어렵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정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마도 헌재가 또 정치적인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는 데다가 윤석열 씨가 또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